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있고, 인강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는 게 진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이 괜찮죠? 이 정도로 해도?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있던 강의실하고 거기는 조금 웅웅거렸어요. 웅웅거려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하는데 막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우리가 이순환 1회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제가 이 이순환 강의는 개인적으로 애착이 조금 많이 가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이제 이 업계에서 시작했을 때가 기출 강의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처음에 무료로 이렇게 풀었었어요. 무료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100명이 신청을 하시다 보면 이게 중간에 또 이탈을 하잖아요. 어차피 또 무료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탈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랑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강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었어요.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셨던 거고, 그리고 저 역시도 공부에 사실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기출문제라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국가시험을 준비했었던 게 이제 한 2번,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시작은 당연히 기출문제부터 보고 시작했었어요. 기출문제부터. 물론 기본 강의는 듣죠.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했던 게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할 때는 기출에서 이런 게 나왔으니까 나는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거 중심으로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공부할 양들을 줄여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이제 옆에서 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기출문제를 많이 안 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논술형으로 바뀌고 나서 10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막 20, 30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앞에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론은 중요한 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이론들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론들이 나왔었구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교수님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라는 말씀에서 이 강의를 이 시기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요 시기에 3, 4월 달에. 물론 5, 6월 달에 해도 저는 괜찮다고는 보는데 그때 되면 또 마음이 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쫄리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잘 안 보죠. 기출 이론들이야 볼 수 있는데 문제들을 잘 안 보게 되면 결국에는 기출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보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강의를 통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번 강의, 오늘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순환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짧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2가지 파트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앞에 90분은 기출 나왔었던 이론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짚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후반부에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채워보고 써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인출하는 그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안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두 번째 이순환이에요. 제가 이제 1순환 1월, 3월이라고 했지만 사실 한 달 만에 끝내서 되게 들으셨던 선생님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이게 여러저런 일들로 한 달 정도 늦춰져가지고 제가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서 지금 다른 강의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늦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의 끝나고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른 일정들하고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는 이순환 기출 내재화 강의 3, 4월 동안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특강이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고 이러다 보면 교육행정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할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이 동기, 지도성 이론할 게 아니라 실제 교육행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정책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러게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 정도로만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정도 할 거니까 우리가 중간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기출 내재화 강의는요. 우리가 기출 이론들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풀어볼 겁니다. 3월과 5월까지, 5월 첫째 주까지 진행이 될 거고 3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 우리가 기본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똑같이 반복하세요?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순환이라고 잡아놨겠어요? 모든 시험은 반복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외우려고 하면.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처음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게 고등학교 한 1학년 때였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선배가 그러더라. 선배였나? 누가? 서울대를 가려면 수학의 정석. 아세요? 그런 거? 요새 안 푸나? 풀죠? 아닌가? 하여튼 저는 그런 걸 풀었거든요. 근데
10번을 풀면 수학의 정석을 10번을 돌면 수학 만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성문 기본 영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 레전드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10번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실제로 이렇게 저도 열심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고시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내가 무조건 10회독은 하고 가겠다 라고 해서 10회독을 했더니 역시나 목표를 달성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교육학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역시나 10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진짜 아무리 처음 보는 것도 외워집니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머리 구조상. 그러면 5번은 내가 책임져 줄게. 5번은 선생님들이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겠죠. 강의 한번 끝날 때마다 복습을 하면 또 1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은 1순환부터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똑같은 얘기 하네? 당연한 거예요. 시험은 똑같은 거 계속해서 반복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조금 더 요약적으로 설명할 거고 시험에 나올 거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1순환 때 4시간에 했었던 거를 1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당 4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1시간 반 만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3순환, 4순환 때는 어떻게 됐어요? 1시간으로 줄어들 거고 30분으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 작업들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 하루 전날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험 하루 전날, 저도 이제 교육학 시험을 똑같이 봤었으니까, 물론 논술형 다른 시험이긴 하지만 2시간 만에 다 봐요. 2시간 만에. 왜냐면 과목이 5개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하루 전에 2시간 만에 다 봐야 되겠죠. 선생님도 똑같은 거예요. 전공 막 10과목 막 이러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하려면 우리가 시험 전날 교육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2시간도 사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도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렇게 프린트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인쇄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태블릿이 있으면 그걸로 다운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부러 지금 2쪽 보기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자르세요. 내가 이제 모르는 부분 있잖아요. 잘라서 끼워 넣기에는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글씨 크게 보시는데 지장은 없으시죠? 네, 그럴 거예요. 내가 우리 보고할 때도, 제가 보고할 때도 그 장관님 보고할 때 장관님한테만 한쪽 보기로 갑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잘 안 보이시니까요. 근데 국장님한테 한쪽 보기로 가면 막 화내요. 내가 그렇게 늙었냐. 그래서 아이씨 뭐 어느 당장에 맞추라는 거야. 어쨌든 2쪽 보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그냥 종이학 길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르세요. 잘라서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일종의 오답 노트를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0분과 90분으로 나눌 겁니다.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론 핵심 내용들을 제가 이 PPT로서 페이지는 여기에 이제 상단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강의를 할 때 페이지로 빨리빨리 넘기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후반부 강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객관식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객관식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그걸 빈칸 채우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채워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논술형 기출 문제를 써보거나 혹시나 조금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행시 문제를 변형해 놨어요. 우리 시험에 맞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뭐 쓰라고 하면요, 어려워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3월 13일에 벌써 우리가 20점 만점 수준에 쓰는 거는 진짜 어렵고요. 그런 거는, 그럴 분들은 이미 작년에 엄청나게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제 강의를 안 들으시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처음부터 너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돼요. 인출이죠. 인출은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기출문제를 우리가 골라보면서 생각을 인출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인출해 보는 거죠. 하나하나씩 빈칸을 채워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장을 인출해가는 이런 단계적 스텝을 밟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각각의 풀어보기, 채워보기, 써보기에 그 공부 포인트는 달라요. 풀어보는 거, 객관식 기출문제 왜 풀어볼까요? 그냥 뭐 골라서 맞추려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들, 특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핵심이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로 내가 가진 교재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만든 교재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뭐 별도로 정리하신 교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거기에 있는 용어들을 통일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워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채워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 복습하실 때 나중에 우리 7, 8월 가면 아예 제가 쓴 답안을 지워보세요. 지워보면 그거 자체가 그냥 연습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논술형 기출문제 써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뭐 이론과 개념이 뭐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핵심적인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답안 쓰는 방법이 뭐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생님들은 제가 꼭 이것들은 조금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 문제 올릴 거거든요. 다 빼고 올릴 거예요. 그래서 카페 지금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좀 이따 가입하셔서 거기다 그냥 간단하게 수강증만 인정하시면 되거든요. 수강증이 됐든 뭐가 됐든 인증하시면 카페 그 수강 선생님으로 제가 등업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매주 목요일마다 문제가 올라오니까 꼭 한번 풀어보세요. 꼭 한번 디테일하게 막 진짜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라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습을 하셔야지만 이 강의의 효과가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문제 풀었던 내용들을 기본소에다가 옮겨 놓으세요. 그래서 객관식 기출문제는 요번 강의 보고요. 그것들을 정리해 놓고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객관식 기출문제는 앞으로 안 보는 거예요. 다만 채워보기, 써보기는 나중에 또 우리가 연습 문제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건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잘라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때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객관식 문제 중심으로 기본소에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채워보기, 써보기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그 자체로 제가 이제 매주 채워보기, 써보기가 한 15개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16회차니까 그것만 해도 300개입니다. 300개. 제가 작년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그 유튜브를 하면서 40문제 정도 풀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됐다고 하신 선생님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합격 수기에도 제가 몇 번 이제 등장하긴 했는데 40문제 풀어도 그렇게 효과를 봤는데 우리 300개 풀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정말 다 생각이 납니다. 현장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이제 교육 철학과 교육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모든 강의가 제 강의의 1회차는 교육 철학과 교육사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도 제일 공부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근데 농담이고요. 사실은 농담이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안 했거든요. 진짜 하기 싫어요. 재미도 없고요. 와, 피터스 나오는 순간 짜증납니다. 저는 피터스를 좋아하지 않나요? 좋아하지 않는 게 그분이 싫다기보다는 어려워서 그래요. 거기 나오는 언어적인 부분들이 저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긴 한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게 그거 아니라 사실은 이 교육 철학, 교육사라는 것은 우리 교육 과정, 방법, 행정 등에 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응용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 철학으로 소주제 하나라고는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교육 과정 나올 때 앞에 있는 세부 문항으로 나올 수 있고요. 교육 방법 때도 한 문항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주셔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일 교육 철학 앞에 있는 학습 전략과 학습 포인트들이 있는데, 학습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교육 철학과 교육사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요, 출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15년도, 14년도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다. 야, 그러면 이거 나오면 애들 완전 멘탈 파괴되겠네? 그럼 어떡하지? 꽈락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막 평가원이 막 옆에서 막 절절매요. 제발. 그러면 안 되고요. 저희가 막, 이래요. 그럼 이제 교수님들 처음에는, 그래도 가야지.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수렴이 되게 되느냐? 쉽게 내요.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교육 철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너무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뭐다, 본질주의 뭐다,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면요. 물론 시간이 되면 다 보는 게 맞죠. 근데 선택과 집중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험 앞으로 3월, 4월, 5월, 6월 갈수록 특히나 여름이 되는 순간, 7월이 되는 순간 선생님들은 교육학에 대해서 비중 20% 잡기도 어려워요. 아마 많이 잡아야 15%인데 그러면 거기서 교육 철학 1%는 잡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때 그래도 아무것도 백지 상태로 볼 수는 없으면 우리가 진보주의 한 줄, 본질주의 한 줄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방법이나 중요 체크 이론들은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 철학과 교육사, 제가 1순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마인드맵 중심으로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일단은 효율적인 방법들이에요. 자, 그럼 마인드맵 중심은 어떻게 공부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선생님들도 남한테 설명할 수 있듯이만 하시면 끝이 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오늘 강의 말고 교육 과정 방법 이럴 때는 마인드맵 거의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할 텐데 교육 철학과 교육사 같은 경우에만 마인드맵으로 한 15분 정도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돼요. 외워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제 복습하면 되냐면요. 저는 이제 주로 자기 전에 합니다. 제가 약간의 불면증이 있어요. 약간의 불면증이 언제 있냐? 맨날 있는 건 아니고 일요일 날 밤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의가 긴장돼서 이게 아니라 물론 설레임은 있죠. 설레임은 있는데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세종에서 오니까 6시 반 버스를 타야 되는데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전날 밤 8시, 저녁 8시 반부터 쫄리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근데 제가 어제 낮잠을 잔 거예요. 애랑 놀고 있다가 이렇게 기절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날 드라마를 봤어요. 더 글로리를 처음부터 까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다 깨진 거죠. 다 깨졌어.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낮잠도 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멘탈이 파괴됐죠.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11시 정도에 누웠거든요. 누워가지고 죄송해요. 이거 뭐야? 네, 죄송합니다. 11시 정도에 누워서 이 마인드맵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마인드맵 오케이 이렇게 가야지 하는데 미처 교육 철학까지 못 갔더라고요. 일어나 보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불면증이 오면요. 요걸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대 구분 다 안 놔도 됩니다. 꼭 중세 다음에 종교개혁 이거 순서 물론 지키면 좋은데 안 놔도 괜찮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시기별로 어떠한 것들이 교육적으로 특징인 것지만 잡아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하다 보면 그냥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어렵다. 이건 저희 와이프가 썼던 방법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교육심리학을 어려워했었어요. 남들은 다 쉬워하는 건데. 근데 왜 그랬냐면 너무 단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보고 녹음해달라고 했어요. 그 교육심리학 자기 서브노트를.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녹음을 했더니 와이프가 이제 학교 그 앞에 살았는데 거기서 도서관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딱 10분, 15분 정도였대요. 그럼 왕복이 30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들었대요. 그때만. 그래가지고 그 교육심리학 그 당시에는 이제 객관식 시절이었었는데 와이프 시험 볼 때는 8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는 하나도 안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요. 한번 교육심리학 책을 보고 마인드맵을 보고 녹음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들으세요. 그냥. 어디 이동 중에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교육철학과 교육사는 끝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녹음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육의 기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교육의 기초, 교육의 어원과 비유 이런 거 나오게 됩니다. 교육의 어원. 동양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동양적 교사가 되게 교사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수직적인 그런 측면들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한자 교육 속에는 굉장히 교사 중심의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서양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들이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페다고지와 에듀케이션으로 구분하고 에듀케이션은 에듀카레와 에듀케레로 다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사 중심의 에듀카레, 그 다음에 아동 중심의 에듀케레 이렇게 구분되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차, 교육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접근이 있구나. 교사 중심의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중심의 접근이 있구나 라고 하면 교사 중심은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는 것일 거고 아동 중심 같은 경우는 아동의 흥미 이런 것들을 고려할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형태로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교육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형의 비유와 성장의 비유 이것을 이제 양대 비유라고 하거든요. 이거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형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뭔가 만들어 놓은 그 거푸집 그 틀 안에 넣어가지고 똑같은 걸로 계속해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주형의 비유인 거고 성장의 비유는 아동 중심으로 우리가 정원사가 꽃을 이렇게 가꾸는데 꽃 가운데에는 우리가 열대꽃도 있고 온대식물 이런 거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꽃들의 특성에 맞게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하게 물도 주면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 즉 아동,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성장의 비유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양대 비유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의외로 이 양대 비유를 안 보고 대안적 비유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대안적 비유 같은 경우에는 성년식의 비유, 만남의 비유, 예술의 비유, 잠깐 계속해서 반짝반짝거리죠. 그러면 화면에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럴까?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저를 보세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대안적 비유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대안적 비유에 집중하게 되고 그 비유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주형과 성장에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좀 더. 대안적인 비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안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아예 안 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초점을 여기다 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의 정의, 정보모의 정의 우리가 가장 오래된 겁니다.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로 보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피터스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피터스. 이분은 기본적으로 국어국문학 전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원 때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머릿속에는 온통 언어적인 분석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스승님이 조지 오웰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언어적인 측면들이 너무 강해서 교육 역시도 굉장히 분석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피터스가 나중에 분석 철학이라고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 보여.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규범적 차원, 인지적 차원, 과정적 차원. 아, 네, 대단하시네요.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교육의 목적과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경이 쓰이네. 교육의 목적과 기능, 바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교육의 기초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 교육의 목적과 기능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심지어 우리가 여러 번 기출문제, 객관식 때도 나왔었고요. 뭐가 나왔었냐? 교육의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인간의 뭐 내재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바로 내재적인 목적인 거예요. 교육 그 자체에 만족감을 주는 거, 그것이 바로 내재적 목적이고요. 외재적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사회 발전,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외재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외재적 목적을 우리가 수단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내재적 목적은 본질적인 목적이다라고도 얘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 기능, 사회적 기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의 기능이 목적과 조금 비슷하게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개인적 기능, 사회적 기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야 이거 결국에는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내재적인 목적, 외재적인 목적으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교육, 여러분들 헌법 같은 경우에는 꼭 봐주세요. 헌법 1항부터 6항까지는 외워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두 가지 기본적인 소양이 있거든요. 정말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는 헌법이에요. 그래서 그 5급 시험 볼 때 헌법과 그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우리가 시험을 보진 않습니다. 물론 한국사 같은 경우에 자격 검정으로 우리가 되고 헌법은 1차 시험 때 같이 보는데 패스페일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공무원이라면 그걸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임용시험에서 보면 한국사는 오케이 나잖아요. 3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헌법에 대해서는 딱히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에서 교육적인 내용을 깜짝 출제할 가능성은 분명은 있어요. 그게 면접이 됐든 특히 평가원 면접 준비하시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 어차피 국가 위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우리가 헌법 정도는 기본적으로 1항부터 6항, 그러니까 31조 제1항부터 6항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헌법 제31조 제1항에 바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대 이념이 바로 수월성과 형평성이에요. 우리가 그 31조 제1항만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형평성과 관련된 거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능력에 따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똑같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따라서, 내 수준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대 이념, 수월성과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접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교육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강의 때는 한국 교육의 역사는 안 할 겁니다. 강의를. 왜냐하면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국사,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은 여러분들 이미 검증이 된 사람들이에요. 3급으로 땄잖아요. 근데 그 이상 뭘 또 검증해요? 왜 시험을 또 물어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복 출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시험에서는 다소 다루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 행정고시에서 나왔어요. 과거제도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 다들 애들 멘탈이 파괴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됐냐? 그 시험도 보면 굉장히 지문이 자세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한국 교육사에서 나오면 지문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정말 알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강의를 하면 되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 기본적인 이론들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지금 자기가 역사과인지 임용을 준비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물론 역사 선생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문제풀이식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3순환, 4순환 때는 한국 교육의 역사로 문제를 몇 문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준비하시면 되지,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선생님들 3급 준비하시면서 한국사 검정시험 준비하시면서 알았던 기본적인 소양들로만, 거기로만 아시면 돼요. 아, 조선시대 때 뭐가 있었고, 뭐 있었고, 이렇게 대충 있잖아요.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고대에는 우리가 교육의 목적 자체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먹고 살아야 돼요. 생존의 문제예요. 하나는 공동체를 결속시켜줘야 됩니다.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주 교육을 했던 거예요. 뭐 어떻게 동물 잡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종교 교육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되면 굉장히 종교랑 뭐 정치랑 이런 것들이 분리가 잘 안 됐었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조금 명문화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고조선, 홍익인간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남북국시대로 들어가게 돼서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국가가 처음 출현하게 되면 이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를 결속시키고 싶고 해요. 중앙집권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물론 정치나 군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하게 되냐? 바로 교육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 중앙집권화의 수단으로서 그런 교육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고구려 뭐 태학과 경당도 그렇고요. 백제, 박사제도 그렇고, 신라의 교육, 특히 화랑도가 그렇죠. 화랑도. 그래서 이렇게 중앙집권화, 이 시기에는 중앙집권화가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들이 뭐가 있느냐 중심으로만 정리하면 됩니다. 뭐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378년 뭐가 있었고, 그거 어떻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고려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예전보다는 국가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치 이념으로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회 이념으로서 불교가 활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그 전보다 호족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방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조금씩 커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관학뿐만 아니라 사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특히 사학 시비도라든지 서당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앙집권화의 수단으로서 이제는 과거제들이 이제 활용이 되게 되는데, 물론 조선시대 때 좀 더 그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회 이념으로서 불교가 있다고 했으니까 교육 사상가 중에 대부분은 불교적인 측면들이 강해요. 자, 조선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조선시대는 한마디로 성리학의 나라인 거죠.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굉장히 성리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교육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제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됐었죠. 물론 나중에 폐단이 일어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조선 임진왜란 있었고, 뭐 병자호란 있었고, 그 다음에 외세 침입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온 거예요. 야, 조선 성리학 이거 진짜 답이 없다. 그리고 마침 청나라로부터 새로운 문물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학이라는 사상들이 반영이 되었고, 이때부터 근대교육, 대중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개화기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제 이런 것들도 다 안 좋은 것 같고, 양반 중심의 교육 이런 것들도 탈피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점차 교육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바로 일제강점기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교육이 왜곡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들 제가 마인드맵을, 이게 우리 교재가 나오면서 제가 뒤늦게 조금 이 마인드맵을 최종적으로 검수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놓쳤어요. 이거 서원서당이 아니라 조선교육령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4번에 걸친 조선의 교육령이 있었거든요. 그런 4차례에 걸친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제의 교육적인 수탈이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강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황국신민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용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제 미국의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되겠죠.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이제 그 뒤로 미국의 영향, 그 다음에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발전하게 됐다 정도로만 한국 교육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 시계 지금 딱 볼 때부터 설명하는 거 한 3번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한국 교육사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돼요.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자, 서양 교육의 역사 같은 경우를 공부하실 때는 시대별로 특징들이 있어요. 시대별로 특징. 고대 그리스 문화는 이런 특징, 중세는 이런 특징,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갑니다로 가시면 됩니다. 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 같은 그리고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서양 교육의 역사는 좀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인문주의,
그리스 자유교육이 있어요. 인문주의, 인문학 그런 걸 강조합니다. 사람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그러다가 돈이 막 벌게 돼요. 상공업도 발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세속화가 돼요. 그러다가 돈을 더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 보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인문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것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순환하게 돼요. 계속해서. 인문, 세속화, 다시 인문. 인문, 세속화, 계속 이렇게 이런 순환체제로 가게 되면 그걸 바로 고대 그리스 자유교육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로마 교육을 강조했었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게 뭐냐면 그게 잊을만 하면 나오거든요. 잊을만 하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순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쉽다고. 우리나라도 이때 이 고조선의 홍익인간 정신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살아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조금 확립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타깝지만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막 중간중간에 외세 침입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단절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서양 교육의 역사 그런 흐름 속에서 일단 봐주시면 돼요. 자, 고대 그리스 로마 교육의 전통 그럼 뭐냐? 고대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정말 중시하는 휴머니즘이 있고 두 번째는 코스모스, 조화의 아름다움이에요. 모든 것 다 균형 있고 조화롭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공동체 문화, 우리가 이제 폴리스라고 하죠. 이 세 가지, 휴머니즘, 코스모스, 폴리스, 요 세 가지가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리스의 기본적인 문화적인 전통이에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화가 꽃피우고 교육도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것이 왜 하게 되느냐?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개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문학도, 되게 문법도 보고, 뭐 기하학, 뭐 이런 것들 막 보는 이유가 인간다움을 찾기 위해서, 그 속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내재적인 목적들을 추구했었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 로마 교육의 본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전쟁도 이겼어요. 사회가 풍족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세속화가 되겠죠. 세속화가 되면서 뭐가 됐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말 잘하면서 이게 진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이렇게 딱 잘했더니 야, 제 말이 맞는 것 같네? 쟤를 등용하자. 그리고 제 폴리스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 수사학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계속 진리를 추구해야 돼 라는 입장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수사학적인 전통에 대해서 오케이, 수사학은 괜찮다 이거야. 근데 너네 진짜 그래, 수사학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진리를 추구해야 돼 라는 것이 바로 이소크라테스예요. 이소크라테스. 네, 이소크라테스가 이거 되게 온라인 듣는 선생님도 조금 힘들겠다. 네, 선생님들도 힘들죠. 계속 꺼져서. 왜 그럴까? 오늘만 참아보세요. 이소크라테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진정한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들의 얘기를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얘기들만 얘기해요.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경험해보면서 실제적인 뭔가 법칙도 찾고 과학적인 방식들도 활용해 봅시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과학적인 방식을 최초로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스의 그런 자유교육의 전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교육의 시발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야, 사실은 수사학 거기에다가 진리를 놓지 않은 이소크라테스다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논쟁도 있거든요. 이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논쟁이라 그래서 그리스 자유교육의 시작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보긴 합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의 기본적인 철학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세속적이고요. 법치주의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법도 발달하고 이랬었는데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뉘기는 해요. 로마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게 통일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육, 병영교육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점차 이제 통일이 되고 그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회가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됐었죠. 그러다가 점차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교육도로 좀 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아까 그런 흐름 속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문화 자체로는 오히려 그리스에게 정복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중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중세 같은 경우에 시대적인 특징 역시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봉건제, 스콜라 철학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바탕으로 우리가 교육을 얘기하자면 중세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기독교가 너무나 강했어요.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교육이 다 잠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초기 기독교에서 강조했었던 거 경건한 마음, 뭐 금욕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중세 전기 교육이었었는데 역시나 후기로 가면 갈수록 먹고 살만해집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다시 세속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순수했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시민들의 의식도 성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뭔가 대중교육 이런 것들에 관심이 조금씩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해요. 그런 것이 바로 대학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대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세 후기에는 우리가 대학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좀 더 먹고 살만해지면 어떻게 됩니다? 다시 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 전기의 기독교 사상, 중세 후기에 세속적인 거 나왔다가 좀 더 살만해지니까 르네상스로 가게 됩니다. 인문주의적인 전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져서 이제 시간도 남고 이래서 딱 봤더니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역시 그리스 로마만한 것이 없네. 라고 하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나오게 되겠죠. 르네상스는 크게 우리가 개인적인 르네상스와 사회적인 르네상스로 분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 이런 개인 중심, 인간 중심, 이런 기본적인 그리스 자유교육의 전통인데, 사회적인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크리스트교, 기독교가 부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레오 10세인가요? 그죠? 헷갈렸어. 그래서 면벌부 판매 때문에 우리가 루터가 우리 그 95개조 반박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타나는데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그냥 종교개혁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교육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이전까지는요, 성경을 무조건 라틴어로만 봐야 됐습니다. 그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교에 있는 그 사상들은 남들로부터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진리 탐구, 스콜라 철학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이 나서부터 번역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국의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종교개혁이 대중교육, 공교육의 시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메사추세츠 교육령이라든지 그런 교육령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교육적인 의의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대중교육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부분들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도 있고 르네상스도 있었어요. 뭔가 되게 바뀔 줄 알았다는 거죠.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별로 바뀐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바뀌어야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결국에는 형식, 어법, 문법에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럼 뭔가 바뀌려고 하는데 다시 문법으로 돌아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실학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는 입장들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 이때 이제 항해술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들도 발견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 봐봐. 그 관념론에만 머물고 있던 그게 아니라 직접 내가 봐야 돼. 직접 경험해야 돼. 그게 바로 진리야 라고 하는 것이 실학주의인 거예요. 그러면서 실학주의는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뉘긴 합니다. 감각적 실학주의, 인문학적 실학주의, 사회학적 실학주의로 나뉘긴 하는데 뒤에 가서 잠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실학주의적인 전통이 실학주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 먹어야겠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태의연한 사상들을 바꿔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인 거예요. 계몽주의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합리주의와 자연주의. 물론 그런 것들이 중복돼서 나타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자라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7세기, 18세기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서게 돼요. 19세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폴레옹이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국들이 나라를 잃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속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겠어. 국가가 결속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들을 이것들에 활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때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굉장히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게 돼요.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는 거죠. 먹고 살만해지니까 역시나 또 고전 인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고전 인문을 보는데 예전에 어땠어요? 계몽주의, 실학주의를 보면서 형식 이런 것들이 중요치 않다는 걸 이미 깨달았잖아요. 계몽했어요. 그럼 이때는 뭘 중심으로 보게 되느냐? 예전처럼 고전의 어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인문주의와 과거의 인문주의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 신인문주의는 우리가 주정주의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자, 국가주의와 주정주의, 신인문주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 드디어 대중교육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국가의 결속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통치 사상으로서, 사회적인 이념으로서 그런 교육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대중성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겠죠. 특히나 신인문주의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감정이 중요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결속력을 하고 뭔가 대중에게 수요도 맞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려면 바로 공교육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교육사입니다. 교육사. 어때요? 흐름들이 계속해서 뭔가 인문주의, 그 다음에 세속화, 신인문주의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점차 우리가 공교육이 등장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양 교육사의 큰 흐름인 거예요. 이 정도로만 우리가 접근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공교육, 대중교육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대중교육, 공교육을 어떻게 할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럼 무엇을 가르칠래거든요? 무엇을 가르칠래? 그럼 무엇을 가르치려는 결국에는 진리와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무엇이 진리이냐? 그것이 바로 전통 철학과 교육과 관련된 거예요. 무엇이 진리이냐? 머릿속에 있는 거야? 정신세계야? 관념론인 거예요. 진리는 실제로 경험해 봐야 돼. 그게 바로 실제론이에요. 야, 진리는 자연에 있는 것 원칙 그대로야. 그것이 바로 자연주의.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아. 너네 무슨 머릿속에 있고 뭐 경험을 해야 되니? 아니면 자연에 있니? 매번 바뀌어 상황에 따라. 그것이 바로 실용주의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접근 방식이 있었는데 오케이, 진리가 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어떻게 추구할래가 되는 거죠. What is 진리라고 하면 이제 how라고 방식을 합니다. how를 하겠죠.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추구하게 되느냐라는데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실용주의 접근을 이어봤습니다. 진리가 매번 바뀌어. 그러면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 또 매번 바뀌겠네? 그러면 아동의 흥미와 경험들을 고려해야 되겠어? 라는 것이 바로 진보주의였던 거예요. 이런 진보주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비판이 있게 됩니다. 야, 너 실용주의 따라갔다면서 그러면 진리가 없니?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해. 그것이 바로 항존주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야, 너 애들 놀리자며 그런 교육 방법을 했다가 너 진짜 애들 뭐 기초학력 문제 난다? 그 너 교육 방법이 틀렸어. 어느 정도 문화유산은 우리가 전달해줘야 돼 라는 것이 바로 본질주의예요. 자, 그러면 진보주의에 대해서 교육 방법을 비판한 것은 본질주의고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 진리에 대한 전제를 비판한 것이 항존주의예요. 그래서 진보주의의 소극적인 비판을 본질주의라고 하고요. 진보주의의 적극적인 비판을 항존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의 방법은 항존주의나 본질주의나 동일해요. 교사 중심의 설명식, 지시적. 왜냐하면 많은 것들, 절대적인 진리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주의나 항존주의가 선생님들 헷갈려 하세요. 진짜. 야, 이게 뭐지? 근데 지문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문화유산의 전통, 설명식,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오면 본질주의예요. 근데 절대적인 진리 추구, 이렇게 뭔가 크게 접근하면 항존주의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유추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중심을 했잖아요. 아동, 개인의 중심을 뒀는데, 야, 이게 사실은 사회 구조 속에 뭔가 지배계층의 이익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라고 보면서 사회를 보자.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보자라는 것이 재건주의. 그렇다고 해서 비판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진보주의를 계승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사회적인 측면을 본 게 재건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20세기 전기의 교육 철학, 이 진보 본질 항존 재건주의는 무조건 만약에 교육 철학에서 나온다면 나올 부분들이 정말, 그래서 선생님들은 무조건 봐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육 철학에 있어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 현대에 들어올 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죠.
진짜 몇 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더니 사람들이 현타가 온 거죠. 야, 이게 뭐냐. 이게 사람들 서로 죽이게 되고, 이게 뭐야. 진짜 인간의 실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주체성.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주체성과 실존성을 회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하면 인간의 주체성이라고 우리가 주체성, 회복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철학적인 연구 방법들이 나오게 돼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교육 철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그게 교육 행정학이 됐든 뭐 사회과학이 됐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해질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교육 철학도 나오게 돼요. 이때 오케이, 교육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자. 피터스죠. 그것이 바로 분석 철학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하면서 교육 철학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굉장히 분석한 것이 분석 철학인 거고요.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 재건주의적인 측면들을 받아들이면서 사회 구조 속에 있는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혁파하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비판 이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회의 다양성들이 너무나 심화되게 되면서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 같다. 상대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다. 바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인문주의적인 전통을 받아보면서 주정주의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 홀리스틱 교육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발전을 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교육 철학과 교육사는 끝내면 돼요. 제가 오늘은 선생님들 이제 이순환 단계니까 조금 여유있게 해서 한 2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만 선생님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설명한 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한 15분, 20분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조금은 어려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저 인간 지가 저렇게 하니까 설명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마인드맵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만 지금 이번 회차만 조금 마인드맵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거의 1시간 가까이 한 거네요. 그러면 이걸로만. 그래서 이걸로 다 설명을 하면 사실은 됩니다. 자, 이제는 이게 안 먹기 시작하네. 이거다, 이거. 네. 자, 교육의 기초부터 한번 우리가 30분 정도만 딱 볼 거예요. 30분 정도만. 그래서 이 교육사, 교육 철학이 어떤 것들이 중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1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의 개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보시면 되고요. 교육에 대한 양대 비유가 있습니다. 자, 주형의 비유와 성장의 비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형의 비유, 우리가 뭔가 틀이 있습니다. 틀에 쇳물을 딱 부어 놓으면 똑같은 것들이 찍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육 과정이라는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에다가 학생만 넣게 되면 뭐 사회가 원하든 아니면 교사가 원하든 그렇게 원하는 형식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이 뭐게 되냐? 교사가 마음대로 만든 아니면 뭐 국가가 만든 그런 틀에다가 학생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강조가 되고요. 그 틀 안에 뭐가 되어 있냐? 기본적인 지식,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육과정만 지나게 되면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게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주형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주형의 비유 한 개 뭐겠어요? 교사의 수직적인 그런 측면들이 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흥미 이런 것들은 고려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학생의 인격 이런 기본적인 특성 등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성장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원사가 식물을 가꾸듯이 식물을 꽃으로 피우듯이 하는 것이 바로 성장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중심의 교육, 그래서 이때는 교사 중심의 수직적인 그런 교육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그리고 학생의 잠재 가능성, 학생의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장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과나 교사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에 대한 대안적인 비유,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자, 성년식의 비유는 뭐냐? 이제 피터스가 얘기한 거예요.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형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요, 1960년대 그런 시대적인 특성과 연관되는 거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진보주의 이런 것들이 1930, 40년대 굉장히 강조됐었어요. 아동의 흥미, 꿈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학력 저하 현상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다가 1957년도에 스푸트니크 쇼크가 딱 나오게 되면서 아, 이제 이렇게 놀리면 안 되겠다. 뭔가 가르칠 건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뭔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피터스가 연구했었던 것이 뭐냐? 우리가 지식에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브루너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 지식의 형식을 가르치면 뭐가 됐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자유교육적인 전통. 그래서 피터스가 다시 한번 그리스의 자유교육을 되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거. 교육은 학생을 문명화된 삶의 형식, 이것이 바로 지식의 형식이었던 거예요. 지식의 형식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년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년식의 비유는 뭐냐? 뭔진 모르겠지만 그 지식의 형식을 잘 가르치면 학생들이 이성과 합리성이 개발되면서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성과 합리성이 개발된 성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성년식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만남의 비유 같은 거는 실존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버라든지 볼로브라든지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 우리가 실존주의 자체가 아까 뭐 때문에 나왔다고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주체성의 상실, 뭔가 실존성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등장시킨 건데 그러면서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들 간의 만남. 학생들끼리의 만남, 그러면서 교육을 만남에 비유했기도 했었습니다. 자, 예술의 비유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아이즈너식의 접근이기는 해요.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단편화된 그런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아름답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술의 과정이다라고 본 것이 바로 예술의 비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반짝반짝 안 하죠? 잘 고친 것 같아. 역시 껐다 켜야 돼. 껐다 켜야 됩니다. 자, 교육의 목적, 크게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자, 내재적 목적 같은 경우는 교육이 뭔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육의 개념 혹은 교육 활동 그 자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합리성의 발달, 그 다음에 피터스가 얘기했던 지식의 형식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내재적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외재적 목적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이 교육을 받으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수단적인 가치를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경제 성장이라든지 사회 통합이라든지 뭐 생계 유지, 출세 이런 것들이 다 외재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만 얘기하면 외재적 목적이 뭔가 나쁜 것 같아요. 내재적 목적을 추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외재적 목적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인간성 파괴, 학교 교육의 종속화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아니, 교육이 어떻게 꼭 이런 측면만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사회도 발전시켰고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 간에 균형 있는 조화로운 그런 추구, 목적 달성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답안에서 뭔가 쓸 때 뭐 하나만 옳고 하나만 틀리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양자의 관점들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현행 법률에서의 교육. 제가 헌법 31조, 자, 24페이지입니다. 자, 헌법에 대한 내용들 그냥 외워주세요. 솔직히 외워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과 형평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2항 같은 경우에는 2항과 3항은 의무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2항, 3항 묶어두시고 의무교육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이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4항이고요. 5항이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6항 같은 건 어떻게 되냐? 6항은 교육에 관한 것들을 할 때 교육을 활동을 할 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법률 유보의 원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법적인 근거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이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수월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의무교육과 자주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까지 강조하고 있다더라. 이 헌법에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객관식 때도 나왔고요. 제가 볼 때는 면접 때 제가 면접관이라면 물어볼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면접관이라면.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솔직히. 진짜 진정한 면접이라고 하면 공무원 되는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뭔가 헌법에 뭔가 이런 게 맞게 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공무원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서는 이런 것들을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국 교육사는 끝낼 거예요. 자,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서양 교육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페이지로 보도록 합시다. 자, 35페이지 네, 보면요.
서양 교육사 우리가 시대별로 특징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시대별 특징에 따라서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매칭해 주시면 됐습니다. 자, 그리스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휴머니즘, 코스모스, 그 다음에 자유로운 공동체 문화, 이거 이제 폴리스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자, 물론 스파르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스파르타는 약간 조금 특이한 경우죠. 여기는 나라도 굉장히 작았고 그러면서 외세 침입이 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군사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300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보긴 했었는데, 제가 영화 이런 거 보면 제 이제 어쨌든 베이스가 역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다 역사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막 역사 얘기 많이들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순환 때부터는 쓸데없는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1순환 때는 선생님들한테 설명할 때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하거든요. 진짜 교육행정은 더군다나 그랬어요. 그냥 그게 더 선생님들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데 2순환, 3순환부터는 아무래도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얘기할게요. 자, 스파르타 교육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 교육이 바로 이런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휴머니즘 중심의 인문주의 교육과 자유교육인데 이때의 자유교육, 프리 아니에요. 프리, 그냥 노는 거. 그냥 이게 아니라 무지로부터의 자유다라는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5학년도 시험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자유교육의 전통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의 자유롭다, 이것은 노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지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지로부터의 자유로운 사람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는 그냥 많은 양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적의 지식들을 뭔가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후기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든 사회는 돈이 많이 벌게 되면 다 세속적으로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자, 후기 아테네 교육은 상업의 발달, 뭔가 사회가 굉장히 안정화돼요. 그렇게 되면서 향락 중심의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빨로 승부하는, 뭔가 세속화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입신양명, 교육에 있어서 외제적 목적이 굉장히 강조됐었죠. 이전까지의 자유교육은 사실은 내재적 목적이 굉장히 강조됐었지만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점점 외제적인 목적이 강조가 되면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수사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피스트들이 나오게 되겠죠. 소피스트들은 이제 아테네의 전문적인 지식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되게 잘해요.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잘해요. 다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오늘 하는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거든요. 근데 말은 잘해.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한 말, 내일 한 말, 다음 날 한 말이 다 달라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죠. 상대적인 진리관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때는 그렇게 보편적인 진리, 절대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보편성을 잃을 수 없었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보편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들, 보편적인 진리들, 이런 것들을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활용했었던 교육 방법, 바로 반문법과 삼파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화법, 문답법 이렇게 얘기도 하죠. 선생님들에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뭐예요? 라고 얘기해보면 학생과 교사가 대화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꼭 예시를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반문법과 삼파술, 이 대화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트려서요, 절대적인 진리에 다가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교사의 역할이 뭐냐? 중간중간에 고정관념을 깨트려주고 진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질문들을 또 해주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면 이래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일단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학생이 얘기를 할 거예요.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는 거예요 라고 응답을 해요. 이게 일종의 고정관념이에요. 첫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면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거죠. 야, 아니야. 선거를 통해서도 독재자를 뽑는 경우가 있어. 그것도 민주주의야? 북한 봐봐. 그럼 애가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정관념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교사가 또 한 번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주죠. 참여를 통해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례들, 뭐 여러 가지 있죠.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학생이 이제 내가 알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개념이 틀렸구나. 바로 무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멘탈 파괴가 된 상태에서 교사가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해주는 거죠. 야,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그런 거를 사상적으로 뭐라 그래? 그럼 애가 딱 생각하고 있다가 자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조금 조악한 예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질문을 통해서 깨트리고 그러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입니다. 반문법과 삼파술로 구분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기법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플라톤이 나오게 돼요. 자, 플라톤 하면 우리가 이제 동굴의 비유로 많이 알고 있죠. 자, 플라톤은 어떻게 됐냐?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는 거냐? 실제로 보고 있는 거 이거 이데아 아니야? 아니야. 너가 보고 있는 거는 그냥 단순히 감각의 세계야 라고 보는 거예요.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굴 속에 갇혀서 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불빛 때문에 그림자가 딱 비춥니다. 근데 저기에 뭔가 되게 괴물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동굴 벽에.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저기에 괴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동굴 밖으로 못 나갑니다. 무서워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괴물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팻말 같은 건데 비치다 보니까 그게 괴물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등을 돌려서 기어 나가서 진정한 바깥의 세계로 해야 되는 거죠. 등을 돌려서 기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바로 교육적인 측면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진짜 세계니까.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성의 개발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플라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동굴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소크라테스는요, 이제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수사학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을 했어요. 소피스트적인 접근. 그래서 수사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진짜 너무한 거죠. 너무 진짜 말장난인 거야. 맨날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아무리 수사학 중요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수 있어줘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 수사학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고상하게 한다는 거. 덕을 함양하게 한다. 이게 뭐냐? 바로 진리를 추구한다.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수사학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소크라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웅변가를 양성하는 것도 강조하지만 수사학뿐만 아니라 뭐예요? 진리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문학, 논리학, 역사, 일반적 지식 이런 것들도 강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소크라테스를 자유교육의 출발점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고 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교육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냥 막 생각 속에서만 머물고 있었던 그런 이상적인 것들을 이제는 실제적인 현상적으로 이제 끌어오게 됩니다. 실제적, 현실적인 것들을 우선하면서 관찰, 뭔가 과학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덕성이라든지 신체적인 측면들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 바로 본성, 습관, 이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습관에다가 조금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뭔가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동일하게 그게 행시가 됐든 뭐가 됐든 어디 무슨 지문이 됐든 습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의 좀 힌트가 되거든요. 습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신체적인 측면들도 강조했어. 즉 지덕체의 통합적인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그리스의 자유교육을 조금 더 체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으로서 보다 더 체계화한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오게 되겠죠. 이성의 훈련을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실용적인 목적을 떠나서 진리 자체만을 추구한다고 보면서 자유교육의 이념을 확립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교육의 시발점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의 자유교육 정의 보면 자유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선용하는 능력들을 기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도록 하는 교육이 바로 이 그리스의 자유교육이에요. 자, 이제 중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중세 교육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기독교, 봉건제, 스콜라 철학이 있습니다. 자, 스콜라 철학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잖아요. 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아, 종교로만 머물고 있었던 그거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학문화시킨 것이 이 스콜라 철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세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중세 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역시나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한 순종, 경건한 마음, 금욕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때 학교 같은 경우에 다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중세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제는 상공업도 발달하게 되고 시민의식들도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도제교육이라든지 뭐 기사교육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특히나 대학이 발달하게 되겠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 길드가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 또 길드가 됩니다. 그 길드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대학인 거예요. 자, 여기 하나 오타가 있어요. 오타는 아니고 볼로냐 대학이 인가가 받은 게 1158년인데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개교는요 1088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뭐 그런 걸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요. 그 볼로냐 대학이 이제 법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 볼로냐 대학이 1988년도에 자기네 그 개교 900주년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108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의 유니버시티죠. 최초의. 그래서 볼로냐 대학 처음에는 그 신학 법하고 그냥 그러니까 법밖에 없었어요. 교회법하고 그냥 법과 관련된 거였다가 지금은 뭐 굉장히 크죠. 한 8만 명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세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더욱더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리는 인문에 대해서 관심이 되는 거예요. 14세기와 16세기에 걸쳐서 나타났었던 인문주의를 부활 재생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상업과 도시의 발달로 이제 시민 계급이 성장하게 되니까 풍족해진 삶에 따라서 이제 책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책 볼 시간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역시 그리스 로마 짱짱짱 이러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르네상스는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인문주의 교육과 사회적인 인문주의 교육이 나오게 되는데 개인적인 인문주의는 그리스의 자유교육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회적 인문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 개혁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실학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교개혁은 대중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에서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안 다룬 겁니다. 자, 실학주의 교육 우리가 보면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뭔가 교육이 급격하게 바뀔 줄 알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문법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죠. 근데 현실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대륙도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그런 방식들도 발견이 됐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교육에 활용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는 실학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교육의 특징, 관념보다는 구체적인 사물, 형식보다는 실제.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언어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교과라든지 실전적인 행동들도 강조하게 됐었죠. 자, 크게 이제 실학주의는 인문적 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감각적인 실학주의로 나오게 됐는데 인문적인 실학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아무리 실학주의가 강조됐다고 하더라도 고전의 중요성은 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고전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전의 내용 중에 우리가 사회생활에 조금 응용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인문적인 실학주의예요. 사회적 실학주의 같은 경우는 그냥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실생활에서 얻게 되는 실제적인 경험들을 강조하게 되고 이전에는 강조되지 않았었던 현대어, 사교춤, 음악 이런 것과 같이 예전에는 뭐였어요? 기학, 문법 이런 것들만 강조됐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관련된 교과를 강조한 것이 사회적 실학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진보주의에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죠. 자, 감각적 실학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경험이 다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제일 관련되는 것이 바로 코메니우스죠. 코메니우스. 그래서 코메니우스가 세계 도회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최초의 시청각 교제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감각적 실학주의라는 워딩은 그래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몽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개혁도 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도 거쳤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제 옛날 것들을 조금 깨부숴야 된다. 근데 봤더니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계급제도 있고 기독교의 모순도 많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옛날의 사상들을 타파하자라는 입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크게 합리주의적인 정신, 자연주의를 강조하는 정신 이런 것들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계몽주의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중의 계몽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연주의가 이제 루소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루소는 사람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옛날 책 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그 본성을 깨닫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동교육도 강조했었고 인간에게 있는 자연적 성장의 원리라든지 경험을 통한 활동의 원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나폴레옹이 이곳저곳 쑤시고 다니면서 국가적인 결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주의 교육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국가나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뭉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심을 고양하고 이러기 위해서 바로 교육을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먹고 살만해지면 이때는 이제 산업화가 됐으니까 산업혁명이 있어지면 여전히 인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있는데 예전의 인문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문학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어떻게 봤냐? 문법이 뭐냐? 형식이 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내용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고 그 내용 속에 진짜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야?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생겼겠어요?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이게 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귀족들이 그런 거를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막 받아들였는데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고 그다음에 시민의식도 성장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실제 의미들을 찾기 시작해서 신인문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인문주의 교육 사상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프레벨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헤르바르트를 조금 얘기해 보시고 싶어요. 헤르바르트가 이제 시험 문제도 나왔었긴 했었습니다. 우리 객관식 기출문제 때 이 사람이 교수 4단계론을 얘기하게 돼요. 교수 4단계론. 4단계에 걸쳐서 교수를 해줘야 된다. 그럼 이게 뭐냐라고 보면요. 사실은 명료와 연합, 체계,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강의를 할 때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정확하게 개념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확하게 개념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지식들하고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약간 오스벨의 유의미 원리와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연합인 거예요. 기존의 지식과 연결시켜주는 거. 자, 기존의 지식과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럼 어떻게 해서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어. 그럼 뭔가 이렇게 붕붕 이렇게 조직이 안 돼요. 막 붕붕 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켜요. 구조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기존의 지식은 지금 이 구조도 속에서 여기 있고 새로운 지식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마인드맵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지식이 내 머리 구조 속에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활용하는 것까지, 현장에 적용하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조금은 어색해요. 그냥 적용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양반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헤르바르트의 교수론, 이 4단계는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명료와 연합, 체계, 방법.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레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우리 EBS 자주 보세요? 안 보죠? 저는 매일 20분씩 보거든요. 아침마다. 프레벨 어쩔 수 없죠. 애기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프레벨 뭔가 보면 상호 있잖아요. 그런 광고할 때 프레벨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봤었는데 프레벨 이렇게 붙은 것들이 다 그 교구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애들 이렇게 노는 진짜 이렇게 조작하는 거. 왜 그럴지 봤더니 프레벨이 굉장히 그런 교구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우리가 그냥 참고차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듀이 이제 20세기 주요 사상가 우리가 43페이지 보면요. 이제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교육 철학이 굉장히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교육 과정 때도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다변화하게 되면서 인문주의를 강조하는 것들도 있고 아동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분화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종합한 것이 바로 듀이입니다.
종합하게 되면서 이제 진보주의를 얘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진보주의의 시발점 뒤는 교육 대상인 아동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은 경험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때도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듀이가 그냥 아동을 강조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했다. 왜 고려했냐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그냥 애들한테 좋아하려고? 그게 아니라 이 듀이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교과라는 거예요. 교과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동은 그 교과를 처음부터 가르치면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왜냐하면 아동은 굉장히 직관적인 거 좋아하고 구체적인 경험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교과들은 논리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양자 간의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논리적인 교과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중간 지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아동의 흥미를 고려하는 교육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와 관심들을 고려했던 거지 논리적인 교과가 이건 맞지 않는 거야. 아동의 흥미만 고려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듀이를 우리가 여러 가지 철학들을 종합했다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논리적인 교과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듀이의 교육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서양 교육사가 끝나버렸네요. 이런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교육 철학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출에 나왔던 거 중심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돌고 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교육 철학적인 측면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육 철학의 기능이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분석하게 하는 거. 그 피터스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양반 피터스가 얘기하는 거 이제 분석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 평가적 기능, 사변적인 기능, 종합적인 기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는 공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알았어요. 국가주의, 신인문주의 나오게 되면서 대중교육, 국가교육이 중요합니다. 자, 오케이. 뭘 가르칠까요? 진리를 가르칩시다. 그럼 진리가 뭔데요? 네, 진리에 대해서 관념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뭔데? 머릿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고 관념 속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 어려워요. 진짜. 정신과 이성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핵심이 뭐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 자체도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의 교육 내용들은 뭐냐? 절대적인 진리와 강조했었던 거. 인문주의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체계화된 이런 교과, 정선된 문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관념론에 대한 지문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주의, 항존주의랑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 이성과 합리성, 그리스의 자유교육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관념론의 의의와 한계 같은 경우 의의만 좀 보시면요. 이 관념론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해야 돼요. 교육의 내재적인 목적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 궁극적인 가치 추구를 하니까 뭔가 진리가 없다, 상대적이다, 이런 상대주의론, 회의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핵심적인 거 바로 교육의 내재적인 목적을 강조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해라는 부분이 바로 실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궁극적인 실제,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야. 물질. 정신으로부터 독립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교육과는 뭐냐? 그러면 실제하는 그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연과학의 방법들을 열심히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법칙들을 잘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실제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 사실적인 지식들을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교육하고자 했던 것이 실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론의 의의 같은 건 뭐겠어요?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우리가 현실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관념론과 실제론이 있는데 진리는 그렇게 뭔가 머릿속에 있고 법칙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레디비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거기서 알아서
자연을 직접 경험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 뭐겠어요? 별거 하는 거 없습니다.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주고요. 소극적인 역할을 해주게 하면 우리는 기본적인 그런 자연의 원칙들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요.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머릿속에 있느냐, 실제로 존재하느냐, 자연에 있느냐, 뭐 이런 차이 같은데 아니야. 진리는 계속해서 바뀌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 불멸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변화하는 것만이 실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를 가르칠 게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게 되니까 생활에서 그냥 직접 경험하게 하면 됩니다. 학생들의 욕구와 흥미, 필요에 따라서 그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는 없으니까. 진리는 그러니까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에게 다가오게 되는 진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역시도 다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용주의 의의와 한계도 그냥 간단하게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보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진보주의,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제 듀이가 얘기를 했었죠.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냥 고려하는 게 아니라 왜 고려하느냐? 결국은 나중에 논리적인 교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왜요? 아동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들 실수하시는 거, 진보주의의 교육 목적을 쓰라라고 하면 이렇게만 씁니다.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방법인 거지. 진짜 목적이 뭐냐?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하면 결국에는 아동의 계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에 이거 모의고사 냈었는데 90%가 여기까지만 썼어요. 다 그어버렸거든요. 우리는 진보주의,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진보주의, 본질주의, 이제 항존주의, 재건주의 나오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사상 같은 경우에는요, 딱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목적, 내용, 방법. 이 세 개. 딱 그냥 뭐 표로 정리해 주셔도 좋아요. 그렇게 되면 한 페이지 정도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꼭 목적을 생각하실 때 앞에 있는 부분만 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부분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본질주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진보주의,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 교육 방법 굉장히 다양한 거 쓰겠죠. 프로젝트법이 됐든 협동학습이 됐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의 의의와 한계, 뭐 의의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했지만 한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흥미와 욕구만 고려하게 되면 쉬운 것만 하고 그렇게 되면 애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한계적인 측면들 우리가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본질주의가 나오게 돼요. 진보주의에서 너무 애들을 놀린 거예요. 흥미와 욕구를 고려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 저하도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교육 방법은 잘못됐어. 그런 소극적인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본질적인 측면들, 중액적인 측면들을 가르쳐야 돼. 그것이 바로 전통문화유산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주의에 대한 우리 지문이 나오게 되면 꼭 문화, 전통, 유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그 포인트로 잡아내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서도 교육 목적과 내용, 방법으로 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문제 냈었던 게 진보주의와 본질주의의 교육 목적 쓰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고 본질주의 목적은 뭐라고 했었냐면 문화 전통을 습득하게 하는 거라고 썼어요. 그거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문화 전통을 습득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요. 이런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는 본질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중심 교육과도 연관되는 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인 기초 소양, 기초 교양들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본질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화 전통 습득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질주의의 의의와 한계도 보시면 되고요. 항존주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보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라고 했어요. 진보주의는 실용주의를 우리가 베이스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실용주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항존주의에서는 아니야, 절대적인 진리 있어.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 항존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항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들러의 파이데이아 제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데이아가 뭐냐? 이 파이데이아는 모든 인류가 소유해야만 하는 일반적인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를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교사 중심의 수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주시면 돼요.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막 하면서 제 1열, 2열, 3열 이런 거 시험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오히려 나온다고 하면 이것들이 이제 지문에 나오겠고 지문에서 말하는 그것이 어떤 거냐. 그래서 교육 목적이 뭐냐 이렇게 풀어서 쓰겠죠. 그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역시나 교육 목적, 내용, 방법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건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측면들, 아까 진보주의가 개인적인 측면들, 아동의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고렸다고 보면 이 재건주의는 사회적인 측면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건주의는 그래도 진보 본질 항존에 비해서는 중요성은 조금은 떨어집니다. 물론 안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나왔던 거, 그러면서 인간의 실존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실존주의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요새 뭐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파고 들어다 보면 그거에 이제 가장 이제 좀 뭐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주체성이에요. 인간의 주체성, 실존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제 그 교육 철학이 실존주의라서 실존주의는 뭔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하고 이런 것들과 연관 지으면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존주의,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다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럼 인간의 실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교육 철학을 공부하실 때 진보주의는 이거, 본질주의 이거, 실존주의 이거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기 위한 교육 방법이 뭔대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존주의에서는 어떤 교육 방법을 강조했냐는 거예요. 바로 만남이거든, 만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만남이에요. 개개인의 독자적인 삶과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 방법을 하게 되냐?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의 개념은 인격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만남을 준비해주는 사람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히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 간에, 그러니까 뭔가 주체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상호작용들을 다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그런 만남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학생들끼리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 협동학습할 수 있고요. 교사와 학생들이 만남을 하기 위해서 뭐 상담도 할 수 있겠고 사제 동행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만남을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 뭐냐? 교사는 학생의 특수성에 맞게 만남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꼭 의의를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개성의 존중과 자아 실현을 강조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상담에 기여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학생들의 주체성, 실존성을 강조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상호작용적인 학습들을 강조한 거예요. 그럼 상호작용적인 학습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지금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석 철학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분석 철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터스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언어학자라고 했었죠. 언어학자다 보니까 교육을 굉장히 분석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이게 진짜 교육이 뭐냐?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교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규범적, 인지적, 과정적 준거라고 하는데 조금은 너무나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피터스가 언어적으로 분석을 했다 정도 우리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건 좀 얘기하고 싶어요. 피터스. 자, 피터스는 아까 그랬죠. 지식의 형식을 강조했었다고. 1960년대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타면서 교육을 언어적으로 막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되는 지식의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만 알면 이성과 합리성이 개발되고 그러면 성년이 될 수 있다고 봤잖아요. 성년식의 비유가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식의 형식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 자유교육의 정신을 되살려놨는데 이 지식의 형식 이런 것들을 같이 강조한 사람이 바로 허스트예요. 허스트는 이런 피터스의 입장을 굉장히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허스트가 입장을 바꾸게 돼요. 지식의 형식을 강조한 거가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게 우리 사회적 실제적인 삶과 무슨 관련이 있지? 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 개발 좋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내 실제 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행복하냐는 거예요. 진짜 참된 삶과 관련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사회적인 실제라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허스트가 입장을 이제 지문에 따라서 허스트가 지식의 형식을 강조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것들을 비판했대요. 그래서 막 되게 혼란이 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20년 동안은 피터스의 입장을 따르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그걸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꾸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들에 조금 초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봤더니 사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주로 나오는 것들이 막 계급 간의 갈등, 불평등 이런 문제다 보니까 이 비판 이론을 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다. 갈등론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사회학에서 나오는 갈등적인 접근들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프레이리가 있습니다.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전의 교육들, 그러니까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은행 예금식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은행에 돈 그냥 저금하듯이 그냥 딱딱딱딱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은행 예금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지배적인 구조에 순응하는 사람들만 만들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가 있어줘야 돼. 바로 그것을 문제제기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사회 구조의 그런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서 사람들의 뭔가 비판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바로 문제제기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사의 역할이 바뀌게 되겠죠? 은행 예금식 교육할 때는 교사가 열심히 지식을 잘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제기식 교육에서는 문제를 잘 세팅해주고요. 문제 속에서 뭔가 비판의식들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사의 역할 변화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도록 할게요. 자, 2개 남았습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회 어때요? 막 다 상대적이잖아요. 다양성, 상대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지식 전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상대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역시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특징, 학습자마다 필요한 교육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개성들을 존중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했었고 지식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적인 맥락 하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대적인 정당성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른 교육 방법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쓰면 돼요. 아무거나. 왜냐하면 여기서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강의법도 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다만 그 강의법들을 절대적인 진리를 주입하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를 안내하거나 이럴 때는 있을 수 있죠.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럴 때 강의식도 활용할 수 있고요. 협동학습도 할 수 있고 문제해결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대신에 학습자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든 다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다양성, 상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지만 이게 도대체 정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다 상대적이래. 그렇게 되면 역시나 허무주의 이런 것들에 빠질 그런 위험들도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홀리스틱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인 교육 측면에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교육철학, 교육사 지금 벌써 2번 본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마인드맵 했고 내용적인 설명들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들 역시도 이 정도 형태로만 우리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들 잠깐 쉬는 시간에 특히 온라인 선생님들은 끊었다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선생님들은 그럴 시간들은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럼 몇 문제라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나 객관식보다는 그 채워 넣는 거